서울의 한 허름한 골목 어귀입니다.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낡은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는 80대 할머니 윤봉자였죠. 봉자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거친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거지 할머니가 또 왔네. 골목 입구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봉자는 그런 말들을 못 들은 척하며 묵묵히 폐지를 주워 담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봉자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법도 없었고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코스를 돌며 폐지를 수집할 뿐이었죠. 특히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근처 군부대 정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위병소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봉자의 일과였습니다. 그런 봉자를 보며 위병들도 처음엔 경계했지만 이제는 그저 동네의 풍경 중 하나로 여기게 되었죠. 늙은 할머니가 무슨 위협이 되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봉자의 낡은 보자기 안에는 특별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군번줄 하나, 녹이 슬어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군 휘장,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야전 간호 수첩 한 권이었죠. 폐지를 주우러 다니면서도 봉자는 이 물건들을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간혹 폐지 더미 사이에서 잠시 쉴 때면 봉자는 그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의료 기록들, 그리고 중간중간 끼워진 작은 사진 조각들. 하지만 봉자는 금세 수첩을 다시 보자기에 넣고 일어섰죠. 왜 아직도 난 그 전쟁터를 잊지 못할까? 봉자의 입에서 나온 작은 독백은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봉자가 평소처럼 군부대 근처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부대 정문 맞은편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우리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젊은 엄마가 울부짖으며 축 늘어진 4살배기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사람들은 119에 신고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이 아빠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봉자였죠. 봉자는 망설임 없이 아이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비켜요. 시간이 없습니다.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달리 봉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봉자는 재빠르게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기도를 확보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정확한 압박 위치, 일정한 리듬, 그리고 인공호흡까지 모든 동작이 교과서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제세동기 있습니까? 빨리 가져오세요. 카페 직원이 급히 벽에 걸린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왔고 봉자는 능숙하게 패드를 부착했습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지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반복하기를 몇 차례 드디어 아이가 기침을 하며 숨을 쉬기 시작했죠. 됐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어요. 봉자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죠. 평소 거지 할머니라고 무시하던 그 노인이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전문 의료진 못지않은 실력으로 말이죠. 구급차가 도착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사람들은 봉자를 둘러싸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봉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려 했죠.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셨나요? 누군가의 질문에 봉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쓸쓸한 미소만 짓고는 다시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죠. 그날 저녁
동네 SNS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카페 CCTV에 찍힌 봉자의 응급처치 장면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거지 할머니의 기적, 숨겨진 의료인 같은 제목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봉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허름한 단칸방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의 봉자가 하얀 간호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봉자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봉자의 방 안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봉자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죠. 마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처럼 말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언론사 사무실, 중년 기자 박선우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SNS에서 화제가 된 거지 할머니의 기적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선우는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동작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20년 경력의 사회부 기자인 선우는 직감적으로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봉자가 보여준 응급처치 솜씨는 단순히 의료 지식이 있는 정도가 아니었죠. 전투 상황에서나 볼 법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이었습니다. 선우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직원들과 목격자들을 인터뷰하며 봉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봉자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요? 글쎄요, 매일 폐지 줍는 거 말고는 이름도 몰라요.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동네에서 본 지가. 근데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선우는 봉자가 사는 곳을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 끝 허름한 단칸방 앞에 섰을 때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죠. 할머니 계십니까? 기자 박선우입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문이 살짝 열리고 봉자의 경계하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뭐하러 왔소? 어제 아이를 구하신 일로 찾아뵀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응급처치를 하실 수 있으셨는지. 갈 길 가시오. 할 말 없소. 봉자는 단호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선우는 며칠 동안 계속 찾아갔지만 봉자는 완강히 거부했죠. 오히려 폐지 줍는 시간을 바꾸고 동선을 바꾸며 선우를 피했습니다. 선우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봉자가 보여준 의료기술의 수준으로 보아 과거에 분명 의료계 종사자였을 거라 추측했죠.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등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윤봉자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우는 국방부 기록보존소를 취재하던 중 우연히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기밀해제된 6.25 전쟁 관련 문서들이었죠. 수많은 자료를 뒤적이던 중 한 문서가 선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3야 전병원 간호장교 윤봉자 대위 실종 보고서. 선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죠. 윤봉자 대위는 1952년부터 1953년까지 최전방 야전병원에서 근무하며 5,000명이 넘는 부상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적혀 있었죠. 이 사람, 실종된 줄 알았던 전설의 인물이잖아. 선우는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야전병원에서 근무했던 군의관들의 수기, 부상병들의 증언 기록 등을 찾아냈죠. 그 속에서 윤봉자라는 이름은 천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봉자 간호장교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출혈이 심해서 모두가 포기했는데 그분만은 끝까지 저를 살려내셨습니다. 마이너스 김모하사 증언. 의료 물자가 떨어져도 봉자 대위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뭇가지로 부목을 만들고 군복을 찢어 붕대를 만들고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마이너스 박모 군의관 수기.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봉자의 행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죠. 훈장 수여 명단에도 없었고 전역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선우는 확신했습니다.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그 할머니가 바로 실종된 전설의 간호장교 윤봉자 대위라고. 하지만 왜 그런 영웅이 이름을 숨기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선우는 다시 봉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자료를 들고 있었죠. 윤봉자 대위님이시죠? 문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고 봉자가 피곤한 얼굴로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 국방부 기록에 다 있습니다. 대위님이 구하신 5,000명의 기록도요. 봉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굳어졌죠. 다 옛날 일이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요?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진짜 영웅이 누군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사시는지. 영웅? 웃기는 소리 마시오. 난 그저 살아남은 죄인일 뿐이요. 봉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봉자는 다시 문을 닫아버렸죠. 선우는 봉자의 과거를 추적하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영웅, 윤봉자 대위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죠. 첫 기사가 나가자마자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봉자에게 생명을 구했다는 참전 용사들, 그들의 가족들이 하나둘 나타났죠. 모두가 봉자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자의 단칸방 문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죠.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봉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훈이요. 봉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잡은 채 말을 잇지 못했죠.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머니가 그런 분인 줄 전혀 몰랐어요. 봉자의 손자 지훈이었습니다. 선우의 기사를 보고 찾아온 것이었죠. 봉자는 손자를 안으로 들이며 흐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봉자의 단칸방에 온기가 돌았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봉자의 과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박선우의 기사가 연재되면서 전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영웅, 윤봉자 대위를 찾아서는 매일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댓글은 수천 개씩 달렸죠. 그 중에는 봉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그분을 찾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봉자 간호장교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없었다고 하셨죠. 선우는 이런 증언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후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충청도 시골에 사는 88세 참전 용사 정태수 옹으로부터 연락이 왔죠. 내가 직접 증언하겠소. 봉자 대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사라져야 했는지 다 알고 있소. 선우는 즉시 정태수 옹을 찾아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낡은 앨범을 꺼내 보여줬죠.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봉자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하얀 간호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 부상병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분 없었으면 우린 이미 저 세상 사람이야. 정태수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1953년 금화지구 전투였소.
중공군의 대공세로 우리 부대는 전멸 직전이었지. 야전병원도 포격을 받아서 의료진 대부분이 전사했소. 그때 봉자 대위가 혼자서 200명이 넘는 부상병을 돌봤어요. 정태수옹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일 밤낮을 한숨도 안 자고 수술하고 치료했소.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런데 말이야, 전쟁이 끝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선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태수옹이 꺼낸 다음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상부에서 봉자 대위의 공적을 없애버렸어. 훈장도 안 주고 기록도 지웠지. 왜냐고? 여자 간호장교가 그렇게 큰 공을 세운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당시 군 수뇌부의 체면이 말이지. 선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태수옹의 이야기는 계속됐죠. 더 큰 문제가 있었소. 봉자 대위가 명령을 거부한 적이 있거든. 장교들만 우선 치료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중상을 입은 이등병부터 수술한 거야. 그게 위에서는 항명으로 보인 거지. 이 증언을 토대로 선우는 국방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자료 없음으로 회신이 왔지만 언론과 시민단체의 압박이 거세지자 마침내 일부 자료가 공개됐죠. 공개된 자료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봉자 대위는 실제로 5,247명의 부상병을 치료했고 생존율은 당시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 명령 불복종, 부적절한 의료 우선순위 설정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죠. 선우가 이 내용을 보도하자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봉자 대위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단 3일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죠. 한편 봉자의 손자 지우는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대생인 지우는 할머니의 낡은 야전 간호 수첩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할머니, 이 수첩에 적힌 수술법들. 지금 봐도 놀라워요. 의료 물자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하신 거예요? 봉자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살려야 했으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했어.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국방부에서 나온 대령이었죠. 봉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윤봉자 대위님, 국방부 차관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고. 이제 와서요? 봉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뭘 바로잡는다는 거요? 그때 죽어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대령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 할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봉자의 눈빛은 단호했죠. 바로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수십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극기와 현수막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봉자 대위님, 저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힘겹게 경례를 올렸죠. 김철수 하사, 인사드립니다. 1953년 7월 15일 대위님께서 제 다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집에 돌아와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노인이 나섰습니다. 박영식 일병이었습니다. 복부 관통상으로 죽어가던 저를 8시간 수술로 살려주셨죠. 대위님이 손수 피를 뽑아 수혈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둘씩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봉자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었죠. 노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던 봉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셨군요. 대위님 덕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서 자식 낳고 손주 보고 다 대위님 덕분이에요. 선우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70년 만의 재회였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노인들의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것은 50대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봉자에게 다가와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김철수 하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어머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라도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봉자가 살린 부상병들의 자녀들, 손주들이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봉자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위님이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저희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대위님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골목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평생 죄인처럼 살았던 봉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구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실감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죠. 쇼하지 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거지는 거지지. 일부 젊은이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봉자의 과거가 밝혀질수록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졌죠. 진실은 때로 불편한 법이니까요. 참전 용사들과의 감동적인 재회가 있은 후 봉자는 더욱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손자 지훈이 곁에서 돌봤지만 봉자는 종종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죠. 마치 7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새벽 지훈은 할머니의 신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봉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죠. 안 돼. 그 사람부터 살려야 해. 계급이 뭐가 중요해. 숨이 끊어져 가는데. 지훈이 할머니를 깨우자 봉자는 헐떡이며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할머니, 또 그 꿈이에요? 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악몽은 여전히 봉자를 괴롭히고 있었죠. 한편 박선우는 봉자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자료와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교차 검증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1953년 7월 중부전선 야전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작전 참모였던 이준호 예비역 준장을 찾아간 선우는 무거운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지옥이었소. 중공군의 대공세로 부상자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했지. 그때 사단장이 명령을 내렸소. 장교부터 치료하라고. 이준호 준장은 담배를 피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봉자 대위는 그 명령을 거부했어. 의학적 우선순위에 따라 치료하겠다고. 당시엔 항명이나 다름없었지. 선우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자 대위는 복부에 관통상을 입은 이등병부터 수술했소. 옆에는 팔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소령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말이야. 결과적으로 이등병은 살았고 소령은 기다리다가 상처가 염증으로 번져서 팔을 잃었지. 그 소령이 바로 당시 인사참모였고 후에 봉자의 인사 기록을 조작한 장본인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봉자는 마침내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지훈과 선우 앞에서 자신의 낡은 야전 수첩을 펼쳤죠. 거기엔 그날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23일 6시 30분 대규모 부상자 유입, 중상자 127명, 경상자 89명, 의료진은 나 포함 4명뿐, 트리아지 실시, 검은 태그 32명, 봉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은 태그는 치료를 포기한다는 의미였죠. 살리고 싶었던 사람들은 끝내 못 살렸지. 나만 살아서 뭐하나. 봉자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한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죠. 최준혁 소령? 이 사람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지훈과 선우는 놀라 봉자를 바라봤습니다. 봉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군의관이었지. 함께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전쟁이 끝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그런데 그날 포탄이 수술실을 직격했고 봉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아픔이 터져나왔죠. 내가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을 때였어. 준혁이가 내 이름을 부르며 죽어갔는데 난 수술을 멈출 수 없었어. 의사니까, 간호장교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다른 생명을 살려야 했어. 그제야 봉자가 왜 군부대 앞을 매일 서성였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최준혁 소령이 전사한 곳이 바로 그 부대 자리였던 것이죠. 선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종 처리가 된 겁니까? 봉자는 씁쓸히 웃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는 모든 걸 놓아버렸어. 준혁도 없고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이 매일 꿈에 나타나고 그때 위에서는 내 학명 문제를 들고 나왔지. 나는 그냥 사라지기로 했어. 어차피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없었으니까. 봉자는 고향인 강원도로 돌아갔지만 가족들조차 봉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군인 여자가 된 것도 모자라 상관 명령을 거부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죠. 결국 봉자는 이름을 숨기고 서울로 올라와 날품파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다친 아이를 보고 몸이 먼저 움직였지. 의사는 천직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봐. 봉자의 이야기를 들은 지우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그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영웅? 난 그저 살아남은 겁쟁이야. 정작 살려야 할 사람은 못 살렸는데. 그때 봉자의 낡은 보자기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죠. 젊은 시절의 봉자와 군복을 입은 훤칠한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최준혁 소령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나의 천사에게 마이너스 1953.6 15준혁. 봉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죠. 7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봉자에 대한 여론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봉자를 영웅으로 추앙했지만 일부는 냉소적이었죠. 요즘 또 국뽕 장사냐? 70년 전 일을 왜 이제 와서 들고 나와? 명령 거부한 게 맞다면 왜 도망쳤나? 떳떳했으면 당당하게 맞섰어야지. 악플들이 늘어나자 동네 일부 주민들도 봉자를 다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했던 골목에 기자들과 사람들이 몰려다니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어느 날 밤 봉자의 집에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유리 파편이 흩어졌죠. 시끄러운 거지 할매. 동네 조용히 좀 살게 해줘. 봉자는 아무 말 없이 깨진 유리를 치웠습니다. 지훈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봉자가 말렸죠. 나도 익숙한 일이야. 평생 이렇게 살았는걸. 봉자는 다시 어둠 속으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봉자를 그냥 두지 않았죠. 봉자의 집에 돌이 날아든 사건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박선우가 봉자의 사랑 이야기까지 기사화하자 여론은 완전히 둘로 갈라졌죠. 어떤 이들은 더욱 감동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쟁 중에 연애나 하고 있었다고? 그래놓고 영웅이라고? 상관 명령도 안 듣고 제멋대로 하다가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인터넷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봉자를 옹호하는 글과 비난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왔죠. 특히 젊은 세대 일부는 꼰대들의 감성팔이라며 조롱했습니다. 국방부의 태도도 미온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봉자의 명예회복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이 갈리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죠. 70년 전 일을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군 기강과 명령 체계도 고려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이런 발언에 참전 용사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갔죠.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서 봉자의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봉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분위기는 전과 달랐죠. 폐지를 주우러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일부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그 유명한 간호장교래. 근데 왜 폐지나 줍고 있대? 관심 받고 싶어서 쇼하는 거 아니야? 진짜였으면 진작 나섰겠지. 어느 날 봉자가 평소처럼 폐지를 모으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다가와 봉자의 수레를 발로 찼죠. 야, 유명한 할매. 사인이나 해줘봐. 영웅이시잖아. 봉자는 아무 말 없이 흩어진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불량배들은 더욱 거칠어졌죠. 말 좀 해봐. 거지 주제에 왜 영웅인 척을 해? 순간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의대생답게 체격이 좋았던 지훈은 불량배들을 밀어냈죠. 우리 할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봉자는 오히려 지훈을 말렸습니다. 그만해. 괜찮아. 그날 밤 봉자는 오랜만에 낡은 야전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성냥을 가져왔죠. 70년 동안 품고 있던 기록을 태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다 잊혀지는 게 맞아. 불꽃이 수첩 모서리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급히 뛰어들어 불을 껐죠. 할머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록인데요. 소중한 게 뭐가 있어. 다 지나간 일인데. 봉자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잠시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절망에 빠진 사람의 눈이었죠. 나도 내가 필요했던 세상이 있긴 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지우는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봉자는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죠. 박선우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편집장이 불러서 갔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죠. 박 기자,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 윤봉자 할머니 기사 말이야. 왜요?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많은데.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국방부도 그렇고 너무 파고들지 말라고 하더군. 선우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론사도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봉자가 응급처치로 살린 아이의 부모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죠. 그들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예요. 우리 민준이 살려주신 분. 봉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 다 나았어요. 엄마가 할머니 천사라고 했어요. 봉자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4살배기 민준이는 봉자에게 달려와 안겼죠. 고마워요, 할머니. 순간 봉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봉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죠. 민준이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봤어요. 할머니가 누구신지. 그리고 남편이 국방부에서 일하거든요. 봉자는 놀라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아빠가 명함을 꺼냈죠. 국방부 법무관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기록을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당시 징계는 명백히 부당했고 공적은 은폐됐더군요.
이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와서 뭘? 할머니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민준이 아빠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준혁 소령님에 대한 기록도 찾았습니다. 소령님도 많은 생명을 구하셨더군요. 두 분이 함께 구한 생명이 7,000명이 넘습니다. 봉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죠. 준혁이 기록이 남아있다고요? 네. 그리고 소령님이 전사하시기 전 남긴 편지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전하지 못한 편지요. 봉자는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변색된 편지를 받았습니다. 70년 만에 읽는 준혁의 마지막 편지였죠. 나의 사랑하는 봉자에게 오늘도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당신을 보며 자랑스럽고 또 미안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당신에게 평범한 행복을 주고 싶었는데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은 계속 생명을 구하는 천사로 살아주세요.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니까요. 봉자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준혁은 끝까지 봉자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수십 명의 의대생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봉자 선배님, 당신은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지훈이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대 동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죠. 우리도 선배님처럼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봉자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모든 젊은이가 냉소적인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국방부는 계속 미온적이었고 일부 언론은 감성팔이라며 조롱했죠. 봉자의 집에는 또다시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래도 봉자는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눈에 다시 빛이 돌았죠. 태우려던 야전 수첩을 다시 품에 넣으며 봉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할 일이 남았구나. 민준이 가족과 의대생들의 방문 이후 봉자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폐지를 줍는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봉자의 걸음걸이에는 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죠. 민준이 아빠인 김상훈 법무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봉자의 기록을 재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끈질기게 요구했죠. 하지만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 법무관, 자네가 너무 나서는 것 아닌가? 70년 전 일을 뭐하러 들춰내나? 상급자의 압박에도 김상훈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봉자 할머니 덕분입니다. 그분이 70년 전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를 살렸는지 아십니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입니다. 김상훈의 노력은 서서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젊은 장교들을 중심으로 봉자의 명예회복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한편 박선우는 편집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립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봉자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죠. 거대 언론이 외면한다면 우리가 직접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선우가 만든 다큐멘터리 잊혀진 천사 윤봉자는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봉자가 구한 부상병들의 후손들이 직접 출연해 증언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죠.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봉자 대위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살아서 가족을 만들 수 있었던 건 그분 덕분이라고요. 영상의 파급력은 컸습니다. 특히 해외 교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미국 LA의 한인 참전 용사회에서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봉자 대위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녀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봉자를 비난하던 목소리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봉자는 여전히 조용히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봉자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80대 노인이었죠. 그는 봉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봉자 대위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1953년 7월 23일 왼쪽 다리 절단 위기에서 살려주신 마이클 김입니다. 봉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김은 한국계 미군으로 참전했다가 중상을 입었던 병사였죠. 당시 미군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절 대위님이 8시간 수술로 살려주셨습니다. 덕분에 다리도 지킬 수 있었고요. 마이클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한 기록이 담겨 있었죠. 저도 대위님처럼 의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했고 지금까지 구한 생명이 3,000명이 넘습니다. 이 모든 게 대위님 덕분입니다. 봉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구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선순환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대위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큰 숲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의 방문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그의 스토리는 봉자의 이야기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죠.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으니까요. 지우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의대 동기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윤봉자 의료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시작한 것이죠. 할머니가 보여주신 의료인의 참모습을 저희도 실천하고 싶습니다. 봉사단의 첫 진료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자가 직접 나타난 것이었죠. 낡은 간호복을 입고 나타난 봉자는 학생들과 함께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손이 떨리네. 하지만 봉자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상처를 소독하고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봉자의 모습은 70년 전 그 야전병원의 천사 그대로였죠.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직접 봐주시니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노인 환자들은 봉자의 손을 잡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봉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전쟁 때 그 유명한 간호장교님이시죠? 저희 아버지도 6.25 참전하셨는데 야전병원 간호사들 덕분에 살았다고 하셨어요. 봉사활동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로 진료소는 북적였죠. 의대생들은 봉자에게서 의술뿐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배웠습니다. 환자를 볼 때는 병만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 해. 아픈 곳뿐 아니라 아픈 마음도 봐야 하는 거야. 봉자의 가르침은 젊은 의대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봉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 할머니에게 차를 내오며 말했죠.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할머니가 왜 전설인지 알 것 같아요. 봉자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전설은 무슨,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 할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할머니가 구한 생명들이 만든 또 다른 생명들을 생각해 보세요. 봉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사람은 말이야. 마지막에 누군가 손을 잡아줘야 살아. 내가 그때 그 손이 되어줬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누군가의 손이 되어주면 돼.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죠. 며칠 후 김상훈 법무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국방부에서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할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예우를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봉자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보다 지금 군에서 고생하는 의무병들이나 잘 챙겨주길 바라요. 봉자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영웅 대접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봉사단 활동은 계속 확대되었고 참여하는 의료진도 늘어났습니다. 현직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시간을 내어 봉사에 참여했죠. 봉자의 정신이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후 공식적인 훈장 수여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봉자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국방부 의전팀이 직접 찾아와 설득했지만 봉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훈장 하나 받자고 이 짓 한 줄 아시오? 70년이나 늦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전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봉자의 다음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나 혼자 받는 행사는 하지 않겠어요. 잊혀진 모든 참전 의료진을 위한 행사여야 합니다. 봉자의 제안은 국방부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훈장 수여식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봉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전쟁 의료진 추모 및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봉자뿐 아니라 잊혀진 많은 의료진들이 함께 기억될 예정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봉자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소외된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의료봉사단 창립을 제안했죠. 훈장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도 병원비가 없어 고통받는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들을 돕는 일입니다. 봉자의 제안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가 적극 동참했고 정부도 예산 지원을 약속했죠. 윤봉자 참전용사 의료봉사단이 공식 창립되었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울 전쟁기념관 대강당은 참전 용사들과 의료진, 그리고 그 가족들로 가득 찼죠. 봉자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따로 있었죠. 행사장 입구에는 한국 전쟁 당시 의료활동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 봉자와 최준혁 소령이 함께 수술하는 모습도 있었죠. 봉자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제야 우리가 한 일이 인정받는구나. 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와 사과의 말을 전했죠. 대한민국은 너무 늦었습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 생명을 구한 영웅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봉자 대위님께는 더할 나위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봉자의 공적이 낭독되었습니다. 5,247명 치료, 생존율 87%, 야전 응급의료술 개발, 의료물자 부족 상황에서의 창의적 치료법 고안. 듣는 이들 모두가 숙연해졌죠. 드디어 훈장 수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봉자가 단상으로 올라가자 참전 용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올렸죠. 휠체어에 앉은 노병들도 떨리는 손으로 경례했습니다. 윤봉자 대위님께 경례. 봉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0년 만에 받는 전우들의 경례였죠. 국방부 장관이 태극무 공훈장을 봉자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봉자는 훈장을 받자마자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죠. 저는 이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장례가 술렁였습니다. 봉자는 담담히 말을 이었죠. 이 훈장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싸웠던 모든 의료진,
특히 전사한 최준혁 소령과 이름 없이 죽어간 간호사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봉자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살고자 했지만 살지 못한 모든 전사자들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아 살아남은 사람일 뿐입니다. 봉자의 말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겸손함이 모두의 가슴을 울린 것이죠. 이어서 봉자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다시 간호사로 살겠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아직 제 손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봉자는 준비해온 가방에서 낡은 간호복을 꺼냈습니다. 70년 전 입었던 바로 그 간호복이었죠. 봉자가 그 자리에서 간호복을 입자 장내는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제 군복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생명을 구하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봉사단 창립식이 이어졌습니다. 봉자는 명예단장을 맡았고 전국의 의료진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했죠. 첫 봉사 지역은 강원도 산골의 참전용사 마을이었습니다. 봉사단이 도착했을 때 마을 노인들은 봉자를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그때 그 간호장교님이잖아. 한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다가왔습니다. 52년 겨울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을 뻔했는데 대위님이 살려주셨죠. 덕분에 지금도 이렇게 걸을 수 있습니다. 봉자는 그 할아버지의 발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봉자의 의료인으로서의 본능은 여전했죠. 아직도 순환이 안 좋으시네요.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그날 봉사단은 1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봉자는 나이를 잊은 듯 열정적으로 환자들을 돌봤죠. 젊은 의료진들은 봉자의 모습에서 진정한 의료인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준비한 소박한 만찬이었죠. 그들은 봉자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청했습니다. 봉자는 쑥스러워하다가 결국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참전 용사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차게 노래했죠. 70년 전 그들은 모두 젊은 전사였고 봉자는 그들의 천사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일어나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야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죠. 봉자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다시 군복을 입었다. 계급장은 없지만 내 사명은 여전하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한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준혁아, 나 아직도 열심히 살고 있어. 봉사단 활동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봉자의 이야기는 의료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봉자는 여전히 겸손했죠. 영웅이 아니라 그저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봉사단 활동이 시작된 지 3년이 흐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서 특별한 개관식이 열렸죠. 윤봉자 간호박물관이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공간이었고 봉자의 삶과 한국 전쟁 의료진들의 헌신을 기리는 곳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의사가 된 지훈이 사회를 맡았죠. 군의관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훈은 할머니의 뜻을 이어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의료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떻게 수많은 생명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 열리는 날이니까요. 박물관 입구에는 봉자의 젊은 시절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붕대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전시실로 들어서면 봉자의 야전 간호 수첩 원본이 유리장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환자 기록들,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메모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한쪽 벽면에는 봉자가 구한 5,24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더 놀라운 숫자가 있었죠. 5,247명이 만든 생명의 나무 마이너스 후손 18만 명. 봉자가 구한 생명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생명들의 숫자였습니다. 박선우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한 사람이 만든 기적입니다. 봉자 할머니가 구한 분들의 자녀, 손주, 증손주까지 합치면 18만 명이 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웅의 유산입니다. 전시실 한편에는 봉자와 최준혁 소령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몇 장 안 되는 사진들, 그리고 최준혁이 봉자에게 보낸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관람객들은 전쟁 중에도 피어난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에 숙연해졌습니다. 2층에는 체험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응급처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실이었죠. 자원봉사자들이 봉자가 개발한 야전 응급처치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붕대가 없을 때 군복을 찢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위급할 때는 주변의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실습에 임했습니다. 미래의 의료인이 될 꿈을 품은 아이들도 많았죠. 개관식의 하이라이트는 봉자의 등장이었습니다. 이제 93세가 된 봉자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죠. 봉자가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봉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런 큰 건물에 제 이름을 붙이다니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의 영웅입니다. 곧이어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죠. 봉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봉자의 생애를 다룬 교과서 수록을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죠.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생명을 구한 천사 윤봉자 단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 헌신과 봉사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치고자 합니다. 윤봉자 할머니의 삶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박물관 3층에는 작은 도서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박선우가 쓴 잊혀진 천사 윤봉자 책을 비롯해 한국 전쟁 의료활동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죠. 한쪽에서는 의대생들이 모여 스터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여기 봉자 할머니가 개발한 긴급지혈법이 나와 있어요. 지금 봐도 놀라운 방법이에요. 젊은 의대생들은 70년 전의 기록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봉자의 정신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죠. 해가 저물 무렵 박물관 옥상 정원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봉자가 구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모인 것이었죠. 그들은 저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은 봉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매일 아침 봉자 대위님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본인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봉자 대위님 덕분이라고. 봉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봉자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죠. 지훈이 할머니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박물관이 할머니의 정신을 영원히 이어갈 거예요. 할머니가 안 계신 후에도 계속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칠 거예요. 봉자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이 놓인다. 내가 못다한 일을 너희가 이어주는구나. 밤이 깊어가는 박물관 앞 광장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군악대가 나와 봉자가 좋아하던 노래들을 연주했죠. 봉자는 리듬에 맞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곡은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봉자가 전쟁 중 부상병들을 위로하며 자주 불렀던 노래였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가 끝나고 봉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그날의 붕대는 누군가의 심장을 계속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봉자가 평생 가슴에 품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신념이었죠. 며칠 후 한 사진작가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시실을 둘러보다가 마지막 전시물 앞에서 오래 머물렀죠. 그것은 봉자의 현재 모습을 담은 대형 사진이었습니다. 흰 머리의 봉자가 여전히 누군가의 상처를 돌보고 있는 모습이었죠.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정확하고 구부정한 허리지만 여전히 헌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설은 끝나지 않는다. 단지 다음 세대로 흐를 뿐이다. 카메라는 천천히 그 사진을 클로즈업합니다. 봉자의 맑은 눈동자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서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올라옵니다. 윤봉자 간호장교는 2025년 96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심은 생명의 씨앗은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윤봉자 의료봉사단은 현재 전국 쉰개 지부에서 활동 중이며 매년 10만 명 이상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설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